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와 연준의 경기 부양 지속 기대감에 힘입어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0.72% 오른 16,518.54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32% 내린 4,067.67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6% 상승한 1,878.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택시장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영국 지수는 0.03% 하락했고 독일 지수는 0.6% 올랐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0.4%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대표들과 연방제 지지자들에게 주민 투표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등은 분리 독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를 오는 11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의 둔화와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 경제를 위협할 새로운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에 부합할 때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겨울 혹한으로 인해 전문가 예상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분기 생산성이 연휴 1.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1%보다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소비자 신용이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월 소비자 신용이 175억 달러 증가하며 2013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155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2월 소비자 신용은 당초 165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증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와 옐런 의장의 경기 부양 지속 발언이 다우와 S&P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고요. 기술주들의 악세로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72% 상승한 16,518.5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4,067.67포인트로 그리고 S&P 500 지수는 0.56% 상승한 1,878.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변동성이 심한 하루를 보낸 후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03% 하락한 6,796.4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지수는 0.42% 상승한 4,446.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는 0.57% 상승한 9,521.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환율 하락의 여파로 1940선을 내어주면서 마감했는데요. 잠시 이 환율 부분도 분석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대박예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힘차게 출발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첫 순서는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옐런 의장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의 1일차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 옐런 의장이 미국 경제가 낙관적으로 본다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새롭게 발표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 많이 역점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이 내용을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도 주택시장이 옐런 의장이 보기에는 예상보다 현재 좀 힘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경제의 복병으로 주택시장을 지적했다는 소식, 이 내용이 이번 합동 경제위원회 1일차 소화에서 밝힌 옐런 의장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FRB가 발표한 연준의 스크립트 내용을 보시면서 언론의 보도 화면을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언론 보도 화면으로 FRB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Chair Janet Yellen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Before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Washington D.C. 이렇게 썼습니다. 이 워싱턴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마련한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요. 큰 맥락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재정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연준이 고려할 사항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언론의 요약된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오전에 연준의 옐런 의장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5가지로 추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넷 옐런스 테스트머니 이렇게 썼는데요. 먼저 5개를 먼저 살펴드리면 현재 연준은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향후 전망은 좀 밝게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림돌은 좀 없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이제 1분기 때 조금 부진했었다는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low down in the housing market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주택시장의 현재 추이가 가격이라든지 공급량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보다 현재 좀 처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her worries about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내용을 향후 주시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우크라이나를 지적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을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시장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률이 좀 내려가고 4월 달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28만 8천 명으로 증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은 연준이 바라보는 식견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웨트다운 여기 이렇게 썼는데요. 증권시장에 대해서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멀한 그러니까 규정된 범위 내 범주 내에서 현재 움직이는 수준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또한 연준이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른바 버블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좀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개가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보시면 제목으로는 Geopolitical Tension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앞서 했고요. 가장 이제 앞에 하우징에 들어가 있죠. 역시 주택시장의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 부분을 잘 관찰하고 연준이 필요하다면 이에 정책적인 고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그 제목으로 꼽았다는 것이 이번 1일차 합동회의 연설에서의 주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의 1분기 생산성은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다고 하죠.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그 경기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이가 좀 그 매몰차게 좀 불어닥쳤죠.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1분기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행태로 그대로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프레스 릴리즈 화면과 언론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노동부의 발표 화면인데요. 이번 1분기에 그 생산성은 1.7%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4분기 때는 2.8%로 2.3%로 기존의 1.8%에서 오히려 올랐었는데요. 1분기 때는 혹한의 여파와 조업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표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시간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도 조금 떨어졌죠. 마이너스권으로 좀 이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해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노동 비용은 오히려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노동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이런 추이가 미국의 전국 각 지역 공업 그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노동 생산성의 저해 요소로 올해 임금의 그 상승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표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산성이 쿼터 투 쿼터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1.7%가 떨어졌고요. 생산도 0.3%밖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당 보상 내용은 2.4% 임금의 그 상승 추이가 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됐고요. 단위 노동 비용은 4.2%나 4분기 대비 올라섰습니다. 이는 연간 대비해서는 크게 오르진 않은 수치지만 지난해 4분기보다는 현재 상승률이 좀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쪽에 나온 부분도 역시 앞에 가장 이제 헤드라인을 썼죠. cold weather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1분기 GDP뿐만 아니라 1분기 생산성도 이 혹한에 따른 조금은 이제 그 일을 좀 비껴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쪽에 보면 그렇지만 그 생산성의 현재 추이는 여전히 스테디 강건한 추이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공장의 근로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때 생산성이 좀 떨어졌고 2분기에도 최저임금을 좀 올릴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각 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플러스로 일단 돌려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까지 돌아서지 못하게 된다면 하반기 때 예상보다
2.6에서 2.9 GDP 수치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얘기 좀 살펴봤고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 이 알리바바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 IPO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알리바바 굉장히 위력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알리바바를 찾는 사이트가 하루에 1억 명의 유저가 그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13억인데요. 뭐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겠죠. 우리나라 이제 휴대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을 봐도 4천만 명 정도 유저가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이제 2대나 3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13억 인구에 아직 1억 명밖에는 인터넷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유저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알리바바가 페이스북의 IPO 규모를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홍콩 시장이 아주 대여를 하나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내용을 좀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CNN 머니 화면인데요. 현지 앵커들이 나와서 현재 알리바바와 관련된 내용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리바바는 여기 보시면 아마존과 이베이 거기다가 현재 페이팔까지도 합친 이런 그 영업 수단과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공개를 했을 때 약 160억 달러 규모였었는데요. 이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타바오와 티멜 등 여러 부가적인 자회사들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이런 웹사이트들이 중국 시장에 국한되고 있지만 현재 유저들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 이런 부분을 뉴욕 증시가 현재 좀 고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였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6일이었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바바가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신청 보고서만 2,300페이지의 달량에 준하는 아주 막대한 보고서의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리바바는 이 잭 마 회장이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업 규모는 약 15년 정도가 됐고요. 한 해 수익이 약 35억 달러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상장이 되면 기존의 높은 이른바 PER 수치로 거래됐던 IT SNS 업체들의 주가가 요동칠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 분석 기사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역시 알리바바의 수익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알리바바가 가져가고 있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혹평을 하는 이런 이코노미스트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알리바바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개진을 한다고 한다면 뒤이어서 상장하는 뉴욕의 IPO를 대기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파이오니아격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국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이요. 중국 주택시장이 이미 버블 붕괴가 시작했다고 판단했다는데요.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보다 노무라 쪽이 가장 강성 기류네요. 이 센카쿠 열도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좀 좋지가 않은데요. 네. 증권사들도 노무라가 현재 거의 자기가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현재 가장 혹평을 날리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 내용을 보도한
CNN 머니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제목도 아주 단촐하게 아주 다이렉트하게 썼는데요. 중국의 주택시장 버블이 이미 터져버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has burst니까요. 일단 뭐 터진 상태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설 근로자가 높은 마천루 위에서 현재 안전줄을 메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현재 그 하쉬하게 아주 꼬집는 그 증권사가 노무라 베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무라 베이징은 2015년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8%, 7% 미만으로 들어갈 것으로 봤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미 코너를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더라도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닌 경착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우울한 전망인데요. 특히 이 그 4개 지역을 좀 꼽았습니다. 여기 보면 헤이롱장성과 지린성, 광수 지역, 그 다음에 몽골과 그 지역한 국경의 지역이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썼는데요. 이쪽에 이 부동산 투자가 전월 대비 25%나 급감한 부분을 꼽았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건설 업계들이 살얼음판을 겪고 있고 이는 지방정부의 부실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반향이 아주 대대적인 그 헤드라인으로 현재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국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서 미국의 대중무역 수지 적자가 204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출 모멘텀도 현재 떨어지고 있고 건설업계의 주택시장 가격들도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군 병력을 일부 철수한다고 밝혀서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 때문에 오늘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좀 군 병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너무 주둔 병력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추위나 또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본토에서 군대가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차를 두고 얘기를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미국이나 EU 쪽에서는 현재 아주 미덥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뉴욕 증시, 특히 독일 증시는 이런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반등세가 좀 나타났고요. 결과적으로 군대가 조금 물러나게 된다면 지역의 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과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잦아들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11일로 예정이 되고 있는 도네츠크나 일부 슬라반스크의 지역에서 크림반도와 같이 러시아의 귀속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겠다. 이 내용도 푸틴 대통령이 이 투표를 좀 연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영국 가디언지의 화면인데요. 이 모스크바에 스위스 대통령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현재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미 뉴욕 증시가 끝나기 전에 이 지역구의 이른바 친러시아를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모스크바로 조치를 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현재 러시아의 긴장관계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존 케리 국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환영 의사를 하지만 현재 우리의 GPS로는 특별히 이동 병력이 잡힌 것이 없다.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전 사태와 25일 있을 이달 25일이죠. 우크라이나의 과도 정부의 대통령 선출 선거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 달에도 조금 더 시끄럽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를 분석하고 또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업종 저가 수주에 따른 실적 불안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약업종이 중소형 제약사 중심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도했나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 우위가 나왔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약간은 매수와 매도 좀 전환되는 모습 보이는데 최근 들어가고 외국인 코스닥 비해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움직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후 환율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환차익과 관련된 기대감이 크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지만은 최근에 환율이 아무래도 1,020원대까지 떨어짐에 따라 갖고 1,000원이라는 상당히 강한 심리적인 저항 라인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기조는 나오고 있지만은 외국인들 선뜻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겠고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는데 어닝 시즌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군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군들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지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 속에서 특히나 자동차 업종 중심에 대한 매도 움직임 나옴에 따라 갖고 지수에 있어서는 큰 폭의 악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8거래 연속적으로 하락 움직임 보였지만은 당분간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기는 어렵다는 측면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개인이라든가 기관 수급 쪽에서 기대감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 외국인들에 대한 영향력은 시장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종 얘기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는데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이렇게 저가 수주에 따른 실적 불안 여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52주신 저가 경신되고 있는 모습 역시나 불안감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크다라는 거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적으로 매수 우위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지만은 4월 중순 이후에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은 더 많은 금액을 팔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1분기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2분기는 그 적자 폭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힘이 실리면서 외국인들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저가 수주 사실 뭐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선업종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증시에 있어서 연초 분위기가 약간 낙폭과대 업종군들, 특히나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이 시장 대비 초강세 흐름 보일 때 그런 흐름에 동조되지 못했다라는 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강도 및 그리고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탑 조선사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무턱대고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이 업종에 있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업종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제약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종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제약업종 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약간 중형, 소형 제약사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자사 제품 판매량 증가 기대감이 높은 기업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52주신 고가 경신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환인제약을 들 수가 있는데, 뭐 우울증 치료제를 비롯한 이 관련된 상품군들에 대한 제품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약간은 그런 제품군들에 대한 소비성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품 판매량 추이 증가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에 있어서는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증가세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하반기 대비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한 2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올해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제약업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 약간은 대안투자 역할로서도 이들 관련된 업종군들, 종목군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전략에 있어서도 이들 관련된 업종군들 당분간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에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전망을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요. 이 제약업종, 중소형 제약업종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앞서 말씀드린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제품 판매 기대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약간은 고점 형성 이후에 단기 차익 매물 나왔다. 하지만 이 차익 매물이 올해 2월 달에도 한번 좀 큰 폭의 매도 물량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조정 이후에 재차적인 반등 랠리 나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4,000원과 13,000원 부분까지 떨어졌을 때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내 이벤트에 대한 관망 심리가 얼마만큼 작용하냐가 조금 시장의 큰 그림을 봤을 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FOMC도 그렇고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이벤트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다냐서 약간 환율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관련된 이벤트에 좀 더 집중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것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40포인트 아래에서는 조금은 싸다라는 인식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00포인트와 그리고 2000포인트 사이에 확실하게 짧은 단기권,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2에서 30% 정도, 30포인트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 염두를 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 추이에 따라 갖고 실적 기대치 변화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거, 환율이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피해 업종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수혜 업종도 있다. 물론 그들 관련된 업종군들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이 대안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국전력 52주신 고가 경신 이후에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장주 신고가 경신되고 있다라는 거, 주가적인 측면 요금 랠리와 관련된 요금 인상 관련
더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원자재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성수기도의 기대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테마성 재료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에 대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 43,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전력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우선 단기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시간을 갖고 목표가 설정해 드린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도미노가 뚜렷해진다. 자, 미국과 중국의 경제 도미노가 뚜렷해진다가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 중국 경제에 대한 비중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 경제가 계속 둔화되고 있죠. 수출에서 내수로 가면서 더욱 둔화되고 있어요.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중국 경제의 GDP가 1%가 낮아지면 미국 경제의 0.2% 정도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중국 경제가 하락할 때마다 유가가 배럴당 20불이 더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은 그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또 중국이 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거의 뭐 1위를 차지하는데 작년 한 해만 180만 명 정도가 그쵸. 갔다고 하죠. 근데 1인당 그렇죠. 1인당 6,000불 정도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둔화되면은 결국은 그 미국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고 미국에 영향을 주면 결국 유로존이라든가 신흥국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시그널이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은 수출 주도용으로 가야만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 수출 주도용으로 안 가고 내수로 간다 하면 할 게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도 힘들겠지만 중국은 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 중국이 이제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될 만한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뭐 HSBC에서 나오는 PMI 지수라든가 주변 국가의 어떤 그 중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중국에다가 제재 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도미노가 얼마나 뚜렷한 것을 좀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에 의한 수치로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만큼 중국의 파워가 굉장히 세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도 사실 시장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어요. 중국의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이런 수치로도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향후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할지 안 할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그 PMI 지수라든가 GDP 성장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HSBC에서 나온 PMI는 믿지만 중국 통계청에서 나온 PMI 지수는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중국 정부에서도 뭔가 뚜렷한 경제 성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만간 아마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Round 2. Ready, go!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훈수에도 20위는 마이웨이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OECD의 훈수에도 20위는 혼자 갈 길을 가고 있다. 어떤 뜻이죠? 지금 그 20위가 사실은 마이웨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 때문에 마이웨이를 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경기 부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시점에서 독일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못한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적체된 거죠. 지금 이제 이 20위를 흔들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유로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IMF하고 OECD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 0.25%가 있어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가고 제로로 가고 그다음에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해서 20위에 있는 자금을 시장을 내보내고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죠. 네. 또 양적 완화,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지난번에 1조 유로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게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로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해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업이라든가 가계 대출에서도 ABS 이 네 가지를 지금 실행을 하라는 거죠. 이걸 빨리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유로존은 디플레로 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디플레로 가는데 아주 기본 핵심은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못하는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유로화가 강세입니다. 유로화가 강세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계속 낮아지죠.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낮아질 거야 하고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가 없죠. 계속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로존 상황으로는 이 디플레인데 독일 상황으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 골아픈 거죠. 유로존을 최대 주주로서 유로존 전체를 살려줘야 되겠는데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아시아 독일은 2차 대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빵 한 쪽 사러 갈 때 아시면 니아가에다 돈을 한 가득 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는 독일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경기 부양을 못 해준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독일의 눈치를 볼 것이냐 20위가 독자적으로 갈 것이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유로존이라는 게 기업 형태예요. 그래서 지분이 가장 많은 나라가 힘이 제일 셉니다. 그게 독일이 가장 세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자꾸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독일이 하나를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유로존에서 2, 3위에 있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무너지거나 스페인까지만 무너져도 그냥 유로존은 붕괴입니다. 그럼 밑에까지 쏟아부은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옌스 바이트만이 만약에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겠다면 취약국, 남유럽의 취약국만 할 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도 똑같이 똑같이 지분을 나눠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열어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20위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결심을 못하는 거죠. 혹시나 이걸 했는데 잘못해갖고 유로존 법이나 독일 헌법에 저촉이 돼서 그 부메랑이 자기한테 올까봐 마리오 드라기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IMF하고 OECD가 계속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럼 왜 압력을 행사하냐? 궁금하시죠? 그거는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 유동성을 대체해서 지금 유로존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꾸 전 세계를 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유로화의 강세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약세로 가지 않으면 유로존의 수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의 경제는 엄청난 오래간 침체를 겪었죠.
근데 요 그래 한 1년 반 만에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임금도 오르고 기업 가치도 오르고 매출도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수입 물가가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ECB로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 결국 다가오는 8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결단을 원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아쉬웠던 것은 CPI가 지난번 0.5에서 조금 더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0.7로 다시 오르는 바람에 유로존에서는 관망 모드가 또 형성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유로존은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ECB가 통화정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표를 보고자 하는 그 관망 심리가 너무 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을 망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Round 3. Ready? Go! 환율이 올해 1,000원 직전까지 하락 압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저점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어저께도 환율 얘기를 했었고 1,030원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 깨졌습니다. 언제가 저점일까요? 7원 80전이 어저께 빠졌는데요. 네. 이거 참 난감합니다. 왜 난감하냐면 저는 사실 1,000원이 깨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인데 네. 1,000원이 깨지면 주가 가치가 되는데 주가가 안 가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진짜 웃음도 참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왜냐면 지금 1,022원이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2,350이 돼 있어야 됩니다. 환율 과거 통계로 보면 물론 이건 100%라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100%라는 건 그렇죠. 없지만 과거 통계로 보면은 지금 1,022원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350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수는 1,939포인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2,231일 때의 이 환율이 여기입니다. 여기 2011년 4월 네. 요 환율이 얼마냐면 1,050원이거든요. 그럼 그때 1,050원 대비로 지금 30원이라 왔으니까 지수로 따지면 3%나 4%가 더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2,231에서 4%면 약 100포인트.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2,3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환율과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 환율 절상을 요구를 한 2년 전부터 했어요. 그게 그 1,060원, 50원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2%에서 8%였어요. 그러니까 2%라 그러면은 1원 60전씩에서 3원 20전 정도가 빠져야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1,028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28원에서 1,020원 정도. 8%라 그러면은 970원에서 96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로 가는 거냐, 2, 3%에서 끝을 낼 거냐에 대한 싸움이 일단 첫 번째 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이제 달러가 막 쌓이니까 원달러가 가서 하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건을 이 현금화해야 되는 어떤 그 달러 현금화해야 되니까 이 내고 물량이 막 출회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 방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저께 현원석 장관이 환율을 예의주시하겠다 이 말을 장 끝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방어적 전략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어저께 2조를 팔았는데 네. 환율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 외국인들이 지금 안 나가고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다. 지난번 2,000원 못 넘어갈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눌러놓고 물량을 지금 현금을 지우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아니면 시장에서 외국인한테 도와주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싸게 환차익을 보고 나가게 도와준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전자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있다면은 지금 세월호가 시장에 약간 그 시장을 압박하는 정도. 약간 위축되죠. 네, 굉장히 위축되죠. 왜냐하면 투자가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이 몸 중요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일주일에 2번, 3번 술을 먹던 걸 안 먹고 집에 가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내수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반전시키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주열 하는 총재가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적어도 통화 정책이 변화가 되려면 2, 3개월 전에 미리 시그널 줄 것이다. 근데 요번에 내수로 보면서 시장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사실 깜짝 금리 인하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있다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죠. 다만 제가 다행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육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 인위적으로라도 시장을 방어적인 힘이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관들이 이제 매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기관 시점 매수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시작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5월 8일 어버이날 굿모닝 대박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